네, 소개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양대학교 데이터 사이언스 학부와 인공지능학과에 있는 한경식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이제 남아 있는 분들께서 이제 좀 굉장히 관심 있는 주제라고 하셔가지고 했는데 이게 경품 때문에 남으신 것 같아가지고 조금 마음을 좀 편하게 하고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오늘 그 LLM 관련해서 연구의 발표를 소개를 드릴 텐데요. 저는 이제 원래는 이제 데이터 사이언스 전공을 하지만 그 휴먼 컴퓨터 인터랙션 전공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LLM을 그 사용자의 관점에서 어떻게 LLM이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이제 요즘 트렌드가 LLM이다 보니까 LLM을 사용자 관점에서 어떻게 활용하고 좀 기술을 조금 개발할 수 있을까라는 측면을 연구를 많이 하고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크진 않지만 작은 인사이트를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저는 그 한양 휴먼 센터 컴퓨팅 랩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연구실 비전은 그 Empowering People and Creating Intelligence at the Intersection of People, Information Technology라는 좀 거창한 주제를 가지고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은데요. 먼저 에이전틱 AI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계속 들으셔가지고 좀 비슷한 내용 많을 것 같은데 좀 비슷한 내용은 빨리 좀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지만 같은 내용 계속 반복돼서 플래너와 이제 툴을 써야 되고 API 써야 되고 또 메모리 스테이트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중요한 것은 여기서 이제 그 이밸류에이터 가이드레일입니다. 실제로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그 수정을 해서 이 LLM 에이전트가 그 다음 어떤 예측이나 제너레이션에 좀 도움이 될 수 있을지를 해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휴먼 인 더 룹이라는 개념으로 인간이 직접 개입을 할 수도 있고 인간이 세마이로 개입을 하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인간이 개입하지 않고 또 다른 에이전트가 다시 피드백을 주면서 업데이트를 하게 하는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하지만 개념적으로는 어떤 뭐 휴먼, 뭐 에이전트 인 더 룹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에이전틱 AI는 오늘도 제가 굉장히 잘 들었습니다. AI 에이전트와 에이전틱 AI 어떤 차별화된 어떤 연구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아직 개념이 뭐 확립이 된 건 아니지만 참고가 많이 됐고요. 실제로 이 에이전트라는 용어 자체가 그 뭐 없었던 용어는 아닙니다. 우리 지금 여기 계신 분들도 다 하나의 에이전트고 대신에 이제 AI가 사람처럼 이제 행동을 하고 이제 그 판단을 하니까 이제 에이전트라는 용어를 이제 인공지능에도 접목을 시킨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이런 어떤 디시전 메이킹이라든지 로봇의 어떤 제조라든지 제조업이라든지 그리고 간단하게 이런 집에 온도계가 있으면은 현재 뭐 온도가 어떤지 얘기해주고 서로 이제 이런 그 IoT 디바이스와 인터랙션에서도 작은 규모의 에이전트가 들어간다면은 이제 활용할 수가 있겠죠. 이 부분은 계속 지금 확장을 하고 있어서 사실 모든 분야에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고 또 뭐 추천 시스템에서도 예전에는 추천 아이템이 왔을 때 왜 이 아이템이 나한테 왔는지를 잘 모르겠다면 지금은 어느 정도 휴면이 좀 언더스탠드벌한 레벨에서 추천의 설명을 줄 수가 있습니다. 아직 그런 서비스까지 나오진 않았지만 충분히 기술적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나온다면은 도움이 될 수는 있겠죠. 뭐 근데 하지만 동시에 너무 많은 정보를 휴먼이 받다 보면 나는 좀 쇼핑을 좀 즐기고 싶은데 너무 정보를 많이 주면 또 쇼핑 익스피리언스가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그거에 대한 조율은 앞으로 숙제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서서 이제 발표하신 교수님께서도 에이전틱 AI 에이전트 시장 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이쪽에 있는 이제 그림이 저는 맞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도 확실히 붐은 있는 것 같습니다. 붐은 있는 것 같고 학교에서뿐만 아니라 많은 기업과 이런 연구소에서도 이 에이전트 AI라는 개념으로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하려는 어떤 그런 움직임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어서 저도 이제 학교에 있는 입장이지만 이 산업과 연구계에서도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를 굉장히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막 가트너 얘기하셨는데 저도 가트너 가져왔고요. 좀 다른 그림이긴 합니다. 이러한 그 에이전틱 AI 기술이 사실 굉장히 많은 서비스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런 기업 비즈니스 측면에서는 이제 다음 발표자분께서 관련해서 설명을 드릴 것 같지만은 그래서 많은 이런 구조를 통해서 에이전트 AI라는 그 모듈을 다양한 데 설치를 해서 실제로 활용이 가능하게끔 하고 있고 사실 기업 입장에서 또 이런 플랫폼을 구축하는 입장에서는 이런 에이전트 AI를 어디에 배치시키고 어떻게 활용해야 되고 또 멀티 에이전트를 어떻게 구성을 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은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고민 끝에 이런 툴이 어떤 그 기업에서 적용이 된다면은 그 효율성은 높아질 수가 있다고 보고 있고 저도요.
그리고 이런 툴이 사실 하나의 그 기업의 자체의 모든 어떤 기술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외부 기술과의 또 인터랙션을 통해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그 대표적인 이런 업체 중에 하나인 세일스포스에서도 에이전트 포스라는 이름으로 이런 서비스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이제 기업에서 이제 쓸 수 있는 대규모 문서에 대한 처리라든지 여러 가지 의사결정에서 이 에이전트 AI 베이스드 프레임워크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연구가 굉장히 활발히 진행되고 있고 실제로 이 서비스가 도입이 되고 있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그 효과성을 좀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기업에서 이렇게 원하는 것은 이 에이전틱 AI가 매출을 높이는 거잖아요. 매출을 높이고 레비뉴를 높이고 비용을 낮추고. 그래서 이것도 이 맥킨지에서 나왔던 보고 자료인데 이게 매번 나옵니다. 매번 나오고 맥킨지뿐만 아니라 다른 기관에서도 경제기관에서도 계속 이런 보고서를 제출을 하는데 큰 틀은 굉장히 비슷합니다. 이 레비뉴가 계속 올라가고 있고 그 퍼센테이지가 1%, 2%, 5%라도 의미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그리고 커스트도 사실 상당히 많이 줄어서 요즘 또 이 커스트가 줄면은 또 일자리에 대한 문제도 있긴 하고 아까 이제 많은 청중분께서도 이제 에이전트 AI한테 이렇게 뭐 이렇게 질문을 오히려 받아서 우리가 정복당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말씀하셨는데 사실 저도 그 부분이 우려스럽긴 합니다. 우려스럽긴 하고 그리고 제가 뭐 기본 원래 이제 컴퓨터 공학 출신인데 요즘도 컴퓨터 공학과에 학생들이 잘 안 간다고 하더라고요. 안 가고 AI가 붙어 있는 학과로 많이 간다고 해서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은 지속적인 이런 그 기업 입장에서 AI 에이전트 도입의 어떤 효과성은 확인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맥켄지에서 나온 보고서를 보면은 이 C-레벨 임원들이란 경우 상당히 높은 직급에 계신 분들인데요. 이분들이 실제로 생성형 AI를 많이 쓴다고 합니다. 적어도 이 기관에서 조사했던 기업체 대상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에이전틱 AI가 이제 정말 비기너 엔트리 레벨 친구들 그 분들이 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실 중견 이상의 어떤 상위 레벨에 있는 분들도 이제 가져야 될 역량으로 보고 있고 뭐 이것에 대해서는 많은 사회적인 퀘스천이 나오고 있고 비기너가 필요 없고 중견 분들이 이런 그 도입을 하면서 이제 알아서 잘 하니까 좋지 않겠냐라고 하지만 사실 저희가 뭐 그런 걱정은 하지만 아직 뾰족한 어떤 앤서는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측면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확실히 이제 많은 C-레벨 임원들이 쓰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듯 에이전트 AI 에이전트의 능력은 사실 굉장합니다. 굉장하고 저도 연구실을 운영하면서 모든 AI 연구를 LLM으로 바꿔버렸습니다. 바꿨고 더 이상 이제 제 연구실에서 AI를 만들 이유가 사실 없어요. 제 입장에서는. 물론 이제 다른 어떤 조금 더 딥하게 하시는 그런 연구진 교수님들께서는 더 하셔야 되겠지만 저는 조금 더 응용 수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그런 측면에서는 예전처럼 그런 파이썬으로 모든 코드를 짜서 할 필요는 없어졌습니다. 대신에 이제 이 LLM을 어떻게 응용을 할 수 있을지 근데 응용에 있어서도 뭐 파인 튜닝이나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작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코딩 작업 많이 합니다. 많이 해서 그런 측면에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연구 논문은 이제 25년도에 나왔던 연구 논문인데 실제 이제 그 우리 뇌를 이제 모사하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어떤 측면에서 하고 있는지를 좀 인포그래픽으로 나왔던 것이고 뭐 정확하진 않을 수 있지만 참고 자료로 충분히 좋은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제 L1, L2, L3가 있는데요. L1은 어느 정도 정복이란 단어가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정복이 된 단계이고 2, 3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한 그런 작업들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좀 더 좋아지겠죠. 이제 지금 챗GPT 5.1 쓰시는 분들 보면은 훨씬 더 좋아진 것을 알 수가 있고 제미나이 3도 훨씬 더 작업을 잘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더 해결이 될 거라 보고 해결되기보다는 조금 더 잘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는 이런 네 가지 큰 축에서 이 뇌가 작동을 하는데 우리의 과연 LLM과 LLM 기반 AI 에이전트가 이런 것들도 과연 할 것이냐 앞으로 하긴 하겠지만 더 잘하는 순간이 언제 오겠느냐 이런 질문을 던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똑똑한 여러 가지 그 작업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AI 에이전트는 많은 그 과학 쪽에 있는 연구자뿐만 아니라 사회과학에 계신 분들 입장에서도 관심을 많이 가졌죠. 이제 이전 세션에서도 말씀하셨지만은 인간 대신에 뭔가 의사결정을 하는 객체로 인식이 되기 때문에 많은 연구에서 이건 이제 그 사이언스에 나온 논문입니다. 사이언스에 나온 논문인데 AI 중재자를 만들어서 실제로 사람 대상으로 실험해 보니까 중재자에게 나오는 어떤 그런 중재의 기술이 사람보다 낫다.
라고 결과가 나왔고요. 그리고 이 에이전트 AI를 이제 아까 바로 전에 발표하신 이제 교수님께서 여러 뭐 프로그래밍 환경 여러 가지 환경에서의 멀티 에이전트를 두고 역할을 분담해서 하는 그 연구와 결이 같은데 실제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을 다 한다라는 연구 결과들이 나와 있습니다. 최근도 아니죠. 24년이니까 뭐 최근인가요? 이제 LLM 입장에서 최근이 아닌데요. 24년에 이제 스탠퍼드 대학에서 1,000명을 대상으로 AI 에이전트를 만들어서 실제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니까 설문 시뮬레이션을 실제 인간의 응답 수준과 85% 근접한 결과를 낼 수 있다고 해서 이 결과를 봤을 때는 그렇게 멀지 않은 미래에 직접 사람들에게 설문을 받을 필요 없이 에이전트에게 받는 어떤 그런 단계가 올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가 질문하는 게 지금 에이전트가 정말 나를 대변하는 건가? 나와 똑같은 에이전트가 나오나? 잘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는 세마이로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런 과정을 그냥 단순히 프롬프트를 해서 만들 수는 없어요. 그 에이전트를 만드는 데 있어서 조금 더 섬세한 디자인이 수반이 돼야 되는 것인데 이제 그런 것들이 더 이제 체계화되고 또 규칙화되면서 지금은 연구진에서 많이 하고 있지만 조금 더 이제 프로덕션 레벨 단계 그리고 누구나 에이전트를 만들 수 있는 그런 뭐 시기가 올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페르소나를 모사하고 있는 것이고 23년도에 나왔던 논문인데 실제 아까 보여드렸던 그런 시뮬레이터를 만들어서 이런 캐릭터들이 서로 인터랙션하는 환경을 만들다 보니까 실제 그 인터랙션이 사람과 굉장히 비슷하다라는 결과를 낸 연구 논문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에이전트 AI가 굉장히 좋고 많이 활용되고 있고 또 미래 가치성이 높다는 측면에서 이제 AI 에이전트의 어떤 측면도 또 우리가 봐야 되냐라는 연구 그리고 제가 좀 집중하고 있는 연구가 무엇이냐를 좀 설명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좀 집중하고 있는 연구는 그 사용자가 이제 굉장히 많은 잠재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연구적으로는 그 레이턴트 베리어블이라고 하는데요. 사실 레이턴트 베리어블은 우리가 수치상으로 만들기 힘든 변수입니다. 예전같이 예를 들면은 뭐 우리 성격이 빅5 성격이 있긴 한데 그것도 뭔가 수치로 계산해서 이제 나오는 거긴 하잖아요. 근데 그것도 사실 정말 나의 성격을 다 대변하고 있는 것인지는 명확하지가 않죠. 그리고 MBTI 같은 것도 어떤 질문을 통해서 만들긴 하지만 그 MBTI를 수치화시킨다라는 것은 상당히 좀 해결할 숙제가 많아 보입니다. 예를 들면 그런 것들이 잠재적 특성인데요. 이런 잠재적 특성은 이런 개인적인 측면, 또 상황적인 측면, 또 인지적인 측면과 연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좀 제가 주장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LLM을 잘 이렇게 녹이면 이것들이 반영이 될 수 있게 만들 수가 있는 것이고 이것이 만들어졌을 때 실제 우리가 지금 많은 AI와 인터랙션 하고 있는 레코멘데이션이라든지 어떤 추천이라든지 그런 이런 제안이라든지 의사소통 또 학습, 어답테이션 이런 것들에 훨씬 더 풍성하게 개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전통적인 레코멘데이션 알고리즘 접근을 봤을 때는 아시겠지만은 이 아이템을 다 인베딩 시키고 물론 뭐 가장 기본적인 거는 이제 사람과 아이템의 매트릭스를 만들어서 거기 굉장히 복잡한 어떤 알고리즘을 통해서 이제 인베딩 벡터화를 시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어떤 복잡한 어떤 구조를 통해서 사용자의 어떤 다음 예측 아이템을 예측하는 그런 접근을 많이 취하고 이제 그런 접근이 많이 진행되고 있지만 최근 이제 추천 이런 그 연구 도메인에서도 LLM을 사용한 어떤 접근을 많이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LLM에 기반 접근의 여러 가지 방법들 중에 하나가 이제 많이들 아시겠지만 인컨텍스트 러닝해서 첫 번째 컬럼에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인컨텍스트 러닝 플러스 레그 해서 약간의 DB를 좀 더 첨가해가지고 주는 것이 있고 그 로라처럼 조금 적응형으로 작은 좀 빠르게 될 수 있는 그런 또 기능들을 제공할 수 있고 완전히 fully fine tuning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방법들이 더 있습니다. 더 있지만 크게는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다 장단이 있고 뭐 제가 여기서 체크 표시하고 XO를 했지만은 뭐 이게 항상 절대적인 것은 아니고요. 하지만 이제 요즘 연구의 어떤 큰 축 중에 하나가 이 앞에 두 가지를 가지고도 이 뒤에 있는 로 랭크 어댑테이션이나 아니면 파인 튜닝의 어떤 역할까지 할 수가 있다. 왜냐하면 특히 파인 튜닝은 좋아 보이는데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근데 과연 이 비용만큼의 어떤 이펙티브니스가 있는가
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많은 연구들이 이제 이런 ICL, 인컨텍스트 러닝도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도메인마다 좀 다를 수는 있지만요. 그러면은 이제 LLM을 이런 튜닝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고려할 수 있는 점을 좀 다양하게 우리가 살펴봤을 때 가장 밑에 유저가 있고 왼쪽에 이제 도메인이 특징이 있고 또 뭐 비슷하게 환경이라는 특징이 있겠죠. 그다음에 이것을 활용할 수 있는 어떤 어플리케이션 레벨이 있을 겁니다. 결국 이제 이 LLM을 쓰는 데 있어서는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을 같이 고려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는 강조를 드리고 싶어서 이 슬라이드를 준비를 했고 이러한 구조를 우리가 좀 마음속에 간직을 하고 또 LLM을 접근했을 때 필요한 어떤 요소 사항들이 조금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가용 데이터를 좀 파악을 해야 되고 얼마나 데이터가 이제 어베일러블한지, 그리고 오늘 좀 주장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이 도메인에 대한 특성을 발굴하는 과정에서 혹은 유저의 특성을 발굴하는 과정에서 이론적인 관점을 접목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 사회과학자들이 하는 것이 이론 만드는 거거든요. 근데 이론들을 굉장히 잘 만드세요. 그리고 그 이론을 그냥 탁 만든 게 아니라 여러 번의 실험과 또 다른 논문들의 인용을 통해서 검증을 하고, 그럼 그런 그런 이론적인 관점을 LLM에 녹이면 어떨까라는 어떤 아이디어고요. 그렇게 됐을 때 데이터를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에 대한 어떤 그 질문도 생길 수가 있고, 그것을 실제로 LLM에 녹였을 때, 그리고 LLM을 하여금 뭔가 그 러닝을 시켜서 예측을 하게 했을 때 그 예측에 어떤 평가를 해야 되고 그 평가를 기반으로 어떻게 수정을 해야 되는지. 사실 이제 그 우리가 러닝했을 때도 결국 나중에 그 로스를 구해서 다시 뭐 백프로파게이션 해가지고 이제 그 웨이트를 수정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수정을 틀렸을 때 얼마나 틀렸는지를 LLM에게 알려주고 그 틀린 내용들이 다음 프레딕션이나 제너레이션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면은 그것이 수정인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약간 느낌이 non parametric으로 가는 겁니다. 파라메트릭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했을 때 모델의 점진적인 성능이 가능하다, 볼 수 있다라는 것이 오늘 내용 중에 핵심 중에 하나입니다. 결국 이 LLM의 정렬을 하고 싶은데요. 정렬하고 싶은데 그 정렬하는 관점을 조금 인간과 이제 도메인의 어떤 특성을 반영을 해서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HCI 연구를 하는 입장에서는 이것도 어떤 Fundamentals of HCI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parametric과 non-parametric 디자인인데, 기존에 했던 우리 그런 모델을 직접 만들고 하는 것이 다 parametric 디자인입니다. 하지만 LLM을 통해서 이 non-parametric이 어느 정도 가능해졌기 때문에 이것을 분리해서 따로 두자는 것이 아니라요, parametric에서 못했던 것을 non-parametric에서 가능케 하여 조금 더 넓은 관점의 모델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것이 핵심 아이디어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연구를 사실 본의 아니게 오랫동안 해왔었고, 예전에 이제 2019년도에도 제목을 보시면은 이 Qualifying, Verifying Human Factors with Machine Learning 해서 이때 정말 Random Forest 뭐 그 Linear Regression 정도였습니다. 근데 그런 모델을 만들 때도 이 피처를 선택할 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그 도메인과 유저를 반영할 수 있는 피처를 선택하는 것이 어떨까. 근데 그때 어려웠던 점은 이게 정량화 시키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그 레이턴트 베리어블이기 때문에, 잠재적 변수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고민을 하면서 연구를 진행했었는데 이 LLM이 나오면서 이런 저희 고민이 많이 좀 해소가 된 느낌이라서 요즘 많이 이쪽으로 좀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관련해서 이제 어떤 그 결과도 내고 있고요. 그래서 에이전틱 AI 케이스 스터디 연구실에서 좀 진행했던 내용, 지금까지 했던 내용을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거는 그 또 저희 연구팀에서 하고 싶은 거는 이런 에이전트 AI를 많이 만드는 겁니다. 근데 요 밑에 보시면 이게 이제 페르소나인데요. 페르소나 이거를 그냥 입력해서 만들면 안 됩니다. 쉽죠. 왜냐하면 이게 프롬프트 디자인 해가지고 이 페르소나에 적혀 있는 요인들을 그냥 탁탁 넣어서 만들면 마치 그렇게 행동할 것 같지만, 어떤 그냥 단순한 소셜 인터랙션 작업에서 쓸 수 있지만 뭔가 조금 더 중요한 디시전 메이킹을 해야 되고 프레딕션을 해야 되는 작업에서는 이렇게 접근했을 때는 한계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들 더 어떻게 잘 튜닝을 해볼 수가 있을까라는 것이 RQ라고 볼 수가 있고, 그 중에 이제 하나의 연구가 이런 그 소셜 커그니티브 스트럭처를 외제화시켜서 유저 모델링에 활용하는 연구를 최근에 진행해서 이제 발표를 했었습니다. 이 리서치 모티베이션은 이제 사용자 모델링의 잠재적 변수가 미흡하다는 거 말씀드렸던 것이고,
인간의 행동에는 이런 심리인지 사회적 요인의 영향을 줄 수가 있다는 포인트는 여기 계신 분들이 다 동의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포인트들을 결국 LLM에 어떻게 녹일 것인가라는 측면에 있어서 이 사이클로지컬 스트럭처를 가져온 것인데, 이 사이클로지컬 스트럭처를 제가 그냥 만든 것이 아니라 선행 이런 연구자들이 했던 아이디어를 얻어서 그 아이디어를 이제 LLM에 주입을 시킨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굉장히 많은 티어리가 있는데요. 그 중에 이제 집중했던 티어리가 이제 Theory of Planned Behavior이라고 해서 TPB인데, 이 TPB는 이 태도, 주관적 규범, 또 지각된 행위 통제, 이런 요인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이것을 어떻게 정량화시켜서 모델에 탑재하지, 사실 예전에 못 하거든요. 불가능한 영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가 지금까지 봤던 사회과학과 그런 인공지능과 연결해서의 어떤 단절이 이런 데서 일어난다고 봤거든요. 근데 지금은 더 연구를 해야 되겠지만 어느 정도는 좀 길이 트였습니다. 다리가 놔졌다고 볼 수가 있어서 조금 더 이제 가치가 올라갈 것으로 보고 있고요. 제가 이제 짧기 때문에 이 구체적인 어떤 그 연구적인 메서덜러지는 그 설명해 드릴 수는 없지만, 요는 이런 어떤 모델 구조를 짠 건데요. 크게는 이 사용자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 사용자 데이터 예를 들면은 그러니까 그 온라인 쇼핑에서 했던 나의 로그 기록들이 있으면은, 그 댓글들이 있으면, 리뷰들이 있으면 그 리뷰들이 나의 어떤 데이터인 거죠. 근데 그 리뷰 데이터들을 이제 유저가 많이 남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데이터들이 좀 모이면은 요 이론적 관점을 기반으로 그 세 가지 요인을 추출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세 가지 요인들을. 근데 봤을 때 이게 정확하게 추출이 될까라고 생각을 하시겠죠. 그래서 첫 번째 트라이얼에서는 이게 정확하게 추출이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추출을 하는데 아직 앱스트랙해요. 그러면은 그 추출된 어쨌든 결과를 가지고 실제 사용자가 구매했던 상품이나 어떤 상품의 특성이나 이런 것들을 다 조합을 해서 LLM에게 이제 학습을 시키고, LLM을 하여금 다음 아이템을 예측하게 했을 때 틀릴 거잖아요. 첫 번째는 틀리면은 그걸 왜 틀렸는지, 얼마나 틀렸는지를 정량적으로 표현을 하게끔 디렉션을 줍니다. 그럼 LLM은 이게 이만큼 이유 때문에 이렇게 틀렸어요라고 얘기를 해줘요. 그러면 그 틀린 내용이 결국 LLM이 잘하는 리즈닝입니다. 그래서 그 리즈닝을 다시 학습에 넣어서 다음 라운드에는 그 리즈닝까지 학습이 되고, 그 틀린 범위만큼의 그 리즈닝의 정도를 같이 학습을 시키면 그 다음엔 조금 나아집니다. 그리고 또 나아지고 좀 나아져요. 물론 계속 나아지진 않고 어느 정도 이제 세츄레이션 되는데, 이제 그런 어떤 연구를 이제 수행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서 이제 오차값이 작을 때와 이제 다음 예측을 위한 프로필 정보로, 오차값이 이제 굉장히 많은데요. 여러 가지 오차값을 가지고 있는 상태가 많은데 그 중에 가장 작은 오차값을 가진 것을 가지고 프로필을 업데이트하도록 하고, 그리고 그 업데이트된 프로필은 그 이전 세션 대비해서 나를 조금 더 잘 알고 있는, 그 사용자를 조금 더 잘 알고 있는 프로필이 될 겁니다. 그럼 그 프로필로 다음 아이템을 예측했을 때는 전보다는 이제 낫다는 가설을 세운 거죠. 실제로 이렇게 진행을 저희가 구조를 짜서 이제 논문에 자세하게 적혀 있습니다. 상품 평점 예측, 뉴스 헤드라인 생성, 이런 또 벤치마크 데이터가 있어요. 그래서 이 데이터를 가지고 실제 이제 정량적인 평가를 한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 모델을 가지고 실제 레커멘데이션 그런 기술 커뮤니티에서 나온 논문들과 경쟁을 했습니다. 경쟁을 해서 얼마나 성과가 있는지를 이제 봤습니다. 봤을 때 실제로 성과가 굉장히 높은 것을 볼 수가 있어서 이런 그 MA나 RMS 같이 그 회기에 대한 어떤 그 차이와 로그 같이 그 제너레이션에 대한 차이에서도 훨씬 더 낫다는 결과를 뽑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이게 원타임에 잘 안 됩니다. 안 되기 때문에 이게 계속 리파이먼트를 여러 단계를 통해서 해줘야 되는데, 그때 해줬을 때 점차 나아진다. 그러면은 모델은 어떤 모델을 써야 되냐? 저희가 뭐 GPT도 여기는 다 안 담겨 있지만 GPT도 써보고, 또 라마, 뭐 제미나이, 제마, 퀸, 그다음에 딥시크까지 해서 그런 모델들을 다 가져와서 저희가 실험을 해봤을 때 어느 정도 비슷한 성능을 보여줬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도 좀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이 내용을 이제 저희가 봐서 그럼 실제 좀 가능하네. 그리고 제가 계속 가지고 있었던 퀘스천에 대한 앤서가 돼서, 그러면 조금 더 복잡한 태스크, 조금 더 깊은 모델을, 어떤 그 사회 심리학적인 모델을 가지고 LLM에 이렇게 저희가 많이 쓰는 LLM에 태워서 이 LLM이 그걸 하게끔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제 그러한 고민들을 계속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요번에 이제 그 인공지능 메인 학회에 이제 저희가 발표를 하게 될 논문인데, 그쪽에서도 리뷰어들이 이거 기술적으로 좀 약한데라고 하면서도 접근은 굉장히 참신하다는 리뷰를 많이 줬어요. 그래서 발표할 수 있는 기회가 됐는데, 저희가 이런 식의 어떤 접근을 통해서 기술적으로 하고 있는 것과 이 접근을 접목을 시키면 조금 더 그쪽에서 못했던 어떤 보완 사항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연구는 티어리를 좀 넓혀서 듀얼 프로세스 티어리라는 기반으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프로필이 여러 가지인데, 그 프로필을 여러 가지를 반영해서 모델에 접목을 시키는 것을 이제 목적을 하고 있고, 구조는 좀 복잡한데요. 이제 이렇게 이제 설명만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좀 해보니까 저희가 이 태스크는 이제 아까 첫 번째 말씀드렸던 것보다 버전 1보다 더 리거러스하게 실험을 했고, 더 많은 벤치마크 데이터셋으로 실험을 했는데, 항상 1등은 한 건 아니지만 대부분의 태스크에서 그 가장 높은 성능을 보여줬다는 측면은 의미가 있다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이 빨간색이 저희가 제안한 것인데, 다 성능이 이렇게 괜찮게 나온 것이고, 특히 이 추천 어떤 영역에서 이 생성에 대한 태스크에 탁월한 효과를 보였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성은 결국 이 텍스트를 만들어내는 작업인데요. 아무래도 이런 사용자들에 대한 다양한 레이턴트 팩터가 들어가 있다 보니까 뭔가 그 글을 작성하는 데 있어서도 조금 더 평가가 좋을 수 있는 글, 그러니까 실제 정답값과 더 유사한 어떤 그런 글을 생성을 하는 것을 좀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이제 이 논문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구를 이제 하고 있으면서 이런 이론적인 사회과학적인 그 연구자들이 했던 그런 노력들을 이런 과학기술을 하는 사람이 이제 받아와서 LLM에 잘 튜닝을 시키면서 응용 가능하게끔 하는 어떤 그런 기회를 볼 수가 있고, 그 데이터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이런 센서 시그널들도 굉장히 센서 시그널로 표현이 많이 가능한데, 이게 결국에는 이제 센서 데이터이기 때문에 유저의 컨텍스트를 얼마나 표현할 수 있을지 여전히 물음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런 시그널들을 통해서 컨텍스트 어웨어 할 수 있는 기술도 좀 개발을 해서 현재 이런 모델을 이제 구축을 해가지고 성능의 성과를 냈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런 사회과학적인 요인을 통해서 그런 리뷰 데이터나 여러 사람들이 생성한 데이터를 학습을 시키는 거 가능하고, 그리고 이런 시그널 데이터로도 어떤 그 내추럴 랭귀지로 표현을 해서 모델에 태울 수 있는 그런 기술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여기서는 이제 그 페르소나를 만들어 나가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프로파일 만드는 것과 비슷한 거죠. 나의 프로필이 계속 만들어지는 거고, 그런 센서 시그널, 저희가 스마트폰이나 워치에서 심박수나 이동이나 어느 방문한 거에 따라서 제가 가지고 있는 하루에 대한 어떤 로그가 쌓이는데요. 그런 로그를 통해서 나는 어떤 사람인지를 유추를 해볼 수가 있고, 그 유추가 적달이 잘 됐을 때 적어도 이 데이터에서 다루었던 나의 어떤 스트레스 레벨에 대한 예측 성능까지 높일 수가 있다는 것이 이제 이 연구의 어떤 핵심 요소입니다. 그래서 정교해지는 페르소나를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이런 여러 가지 백본 모델에서도 성능 효과를 이제 볼 수가 있었고요.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사용자 데이터를 다각도로 여기서 다각도는 그 정말 레이턴트 베리어블까지 확인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높은 성능 달성 가능하고 사용자의 상황을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것이 큰 역할이고요. 이렇게 됐을 때 실제로 예측 결과가 나오면, 예전에는 그게 왜 그랬어? 그 블랙박스 모델, 뭐 익스플레이너블 AI 했지만 여전히 막 그림으로 히트맵으로 보여주고 막 이랬었는데, 이런 기술을 이제 접목을 시키면 실제 자연어로 응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나왔는지. 그것에 대한 옳고 그름은 이제 사용자나, 예를 들면 뭐 스트레스면은 그런 뭐 병원에 계신 전문가가 판단하시면 되는 거고요. 근데 이것이 뭔가 리플레이스먼트라는 것이 아니라 뭔가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태스크에 어그멘트된 정보를 활용한다면은 굉장히 좋은 정보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짧게 디스커션을 마무리하자면은, 이제는 다양한 관점에서 이 사용자를 볼 수 있는 것이 가능해졌고, 이런 기술로 기반으로 해서 여전히 이제 많은 모델이 만들어질 수 있지만 풀어야 될 숙제도 많습니다. 많은 분이 아시겠지만 이런 다이버시티, 바이어스, 뭐 아첨하는 거, 무조건 맞다고 하는 거, 당신이 맞습니다, 또 이렇게 추천해 주는 거, 대부분 이제 그것이 파운데이션 모델이 그렇게 대답을 해주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저희가 잘 봐야 되고, 이 에이전트를 통해서 사회 현상을 만들었을 때 현재는 이 앞에 있는 것들은 어느 정도 가능해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지만 이게 다 된 건 아닙니다. 실제 사회 현상은 굉장히 복잡하고 사람의 어떤 감정은 복잡하고 의사결정의 과정은 또 복잡하기 때문에 아직 해야 될 숙제가 많고요. AI 에이전트로 이걸 다 정복하겠다는 뜻은 아니고 차츰차츰 이제 가면서
휴먼의 디시전 메이킹과 결합해서 최종 결론을 내려야 된다는 것을 이제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잘 모르겠습니다. 이제 에이전트 AI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붐이긴 하지만 또 어떤 기관에서는 이 붐이 나중에 좀 식을 거다 분명히. 그래서 2027년 정도 되면 이제 뭐 또 지금같이 그렇게 크진 않을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이런 여러 가지 리스크가 아까 말씀드렸던 존재를 하고 있어서 뭐 키스티 포함해서 이제 에이전트 AI를 잘 접목시키는 것이 필요하고 이런 거버넌스를 수립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국가적으로 도메인 특화 모델 이런 것도 많이 지원하고 있고 이제 국가대표 AI도 하고 있기 때문에 파이프라인도 구축하고 데이터 레이크도 하고 있어서 그런 것들을 잘 10분 활용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같은 회사 얘기하고 있는 AI 스킬셋 보유 전략을 이런 식으로 수립을 하는 것이 중요해서 여기 계신 어떤 뭐 높은 직급에 계신 분들뿐만 아니라 미들 레벨 또 엔트리 레벨 계신 분들 입장에서 이 에이전트 AI를 어떻게 나는 받아들여서 앞으로 그 본인의 어떤 그 스펙을 이제 쌓아 나가실지를 같이 고민해 보시고 저도 계속 고민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